자, 지금까지는 최적화에 대해서 그 개론하고 좀 계략적인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 이번에는 최적화 기법 중에서 비제약 최적화 기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다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그레디언트 방법 중에 하나인 스티피스트 디센트, 이게 최속 강화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 말고도 이 자료에는 뭐 공액 경사도 기법이나 뉴턴 방법, 뭐 DFP 방법, BFGS 방법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것들은 금방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황금 분할에 의한 1차원 탐색 방법이나 직접 뭐 후크 앤 집스 넬다임메더 방법 같은 것들도 사실은 자료에 있었는데 너무 많고 지금 다루기엔 좀 적절치 않아서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 최속 강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은 그레디언트 방법의 한 종류입니다. 그레디언트 방법이라고 하면 이 그레디언트가 뭔지 모르시는 학생들도 좀 있을 건데 선형대수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공업수학 시간에 선형대수 파트를 잘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그레디언트 벡터가 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거는 아까 설명을 했죠. 변수가 뭡니까? 여기 x1과 x2가 변수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위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랬을 때 변수가 x1과 x2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 x 스타, 요 점이 최적점입니다. 그렇죠? 목적 함수 값을 최소로 하는 그런 것이고, 이제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목적 함수 값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요것과 요것은 지금 정확하게 같은 것은 아니고 이것과 유사한데 여기서는 좀 등고선이 완전히 원형이 아니고 좀 찌그러진 모양이죠.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튼 이게 등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등고선을 뭔지 다 아시잖아요. 목적 함수의 등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x0점이 있습니다. 이 x0점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이 최적점을 찾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스타팅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탐색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어야 되고요. 모든 최적화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임의의 시작점이 있어야 해요. 여기가 최적점이든 최적점이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시작점이 있어야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최적점으로 찾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가면 될까? 우린 지금 전지전능한 신의 시점에서 최적점이 어딘지 알고 그 다음에 이 골짜기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는 이 등고선을 알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 x 제로점에서의 현재의 함수값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 탐색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 탐색 방향을 벡터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드체, 진하게 볼드체로 되어 있고 직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벡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는. 그 다음에 여기 어때요?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뭡니까?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x1, x2를 벡터로 표현을 한 것이고 그게 볼드 X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탐색 방향,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갈지, 그렇죠?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갈지, 이쪽 방향으로 갈지, 혹은 뭐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탐색 방향을 D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 D라고 정의입니다. 정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레디언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정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 그레디언트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겁니다. 함수의 기울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그레디언트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요 예시 같은 경우에
함수 값이, 그러니까 여기에 f 그레디언트 fx인데 x 제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x 제로 점에서, 즉 이 점에서 함수 값이 가장 많이 변하는, 최대로 변하는 방향 벡터를 의미합니다. 예. 어떻게 이것을 계산하느냐는 뒤에 예시를 보고서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알 수 있고요. 그때 예시를 보고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개념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걸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에 예를 들어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함수값이 최대로 변하는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이쪽 방향이겠죠. 이쪽 방향. 이 등고선하고 수직되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함수값이 가장 크게 증가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함수값이 변합니까? 아니죠. 함수값이 전혀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등고선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이 등고선에서의 함수값은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함수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도 함수값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 중앙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함수값이 가장 크게 작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등고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등고선을 기준으로 직각되는 방향이 바로 뭡니까?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 가장 크게 변하는 방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함수값이 최대로 변하는 방향 벡터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이 등고선과 직각되는 이 방향이 바로 그레디언트 f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디언트 f인데 어디에서의 그레디언트 f? 요 x 제로에서의 그레디언트 f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방향에다가 어때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죠? 왜 마이너스를 붙입니까? 우리는 목적 함수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 함수 값을 최대화하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최소화 방향으로 되겠죠. 그렇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탐색 방향을 어디로 잡는다고요? 이 탐색 방향 D를 그레디언트 F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탐색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고요. 쭉 탐색을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탐색하느냐?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 어때요? 함수값이 작아지죠. 그렇죠? 이 등고선보다 이 등고선이 더 작잖아요. 역시 함수값이 계속 작아지겠죠. 작아지다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 어딘가쯤에서 함수값이 작아지다가 다시 함수값이 커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상등성이나 계골 등성이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어딘가까지 탐색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탐색을 합니다. 탐색 방향을 결정하고 나서 탐색을 해서 어디까지? 이 탐색 방향으로 가다가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 부분까지 탐색을 하고 그때의 점을 x1 다음 탐색 지점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음 점으로 결정을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했던 행위를.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레디언트 fx1을 계산을 하고 그것의 반대 방향으로 탐색 방향을 결정을 하고 또 이쪽 방향으로 계속 탐색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요? 이 방향으로 가서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 영역까지 또 진행을 해서 거기를 두 번째 점 x2로 정의를 하고 여기서 또 한 번, 그 다음 여기서 또 한 번,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결국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최적점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런 개념을 이용을 해서 최적점까지 탐색을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입니다. 왜 이름이 최속 강화법인지 아시겠죠? 가장 빠르게 강하하는 방향, 가장 빠르게 하강하는 방향으로 탐색 방향을 결정해서 그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탐색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입니다. 자,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역시 예제를 보는 것만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시를 가지고 실제 한번 우리가 최적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스티피스트 디세트 방법, 최소강화법 혹은 최대 경사법을 이용을 해서 이변수 함수, 여기 주어진 이변수 함수 변수가 두 개입니다. x1과 x2 이변수 함수의 최소점을 구하시오. 단 시작점 x0는 0,0이고요. 시작점은 0,0이 어디입니까? 0,0이면 여기 어디쯤 됩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어디니까 여기 어디쯤 되겠죠. 시작점은 0,0이고 그 다음 컨버전스 톨러런스 입실로는 0.01이라고 합니다. 자, 그 컨버전스 톨러런스라는 게 무엇이냐? 제가 아까 설명을 했을 때 어디까지 설명을 했냐면 어딘가 점에서 시작을 해서 탐색하고 여기서 또 탐색을 해나가고 뭐 이런 탐색 방향을 결정하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탐색을 할 것인가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탐색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여기 도달하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긴 미지의 영역입니다. 어디가 최적점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끝까지 탐색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20번이든 끝까지 하고요. 그랬을 때 멈출 만한 곳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멈출 컨디션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조건을 정해놓고 가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탐색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그 다음 탐색점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봤더니 엄청 멀리 갔죠. 그렇죠. 멀리 갔으니까 한 번 더 탐색하자. 그 다음 탐색 지점까지 또 갔는데 또 멀리 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제대로 탐색을 하고 있다면 이 탐색하는 방향, 이 거리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줄어들 때까지 하냐? 이 탐색 방향, 이 탐색점 사이의 거리가 예를 들어 그 거리가 0.012 하면 나는 그것을 최적점으로 보고 멈추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거 수렴이죠. 수렴, 컨버전스 수렴하는 톨러런스를 정해놓지 않으면 끝도 없이 계속 탐색합니다.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뭐 1억 번이든 수억 번이든 끝나지 않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정의를 해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컨버전스 톨러런스는 0.001이며 x3번까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즉 그 전에 톨러런스가 이렇게 나와서 멈출 수 있으면 멈추고 그게 아니면 세 번째 점까지만 한번 구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이제 봅시다. 요 함수가 있습니다. 시작점이 어디예요? 0,0입니다. 보시면 0,0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시작점에서 이제 탐색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탐색 방향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그레디언트 fx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했죠. 그럼 이 함수 fx의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별거 아닙니다. 요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 함수가 지금 이변수 함수잖아요. x1과 x2의 함수잖아요. x1으로 한번 미분하고 x2로 한번 미분한 값을 벡터 형태로 나열한 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벡터입니다. 자, x1으로 한번 미분하면 얘는 1이죠. 그 다음에 x2를 미분하면 x2를 x1으로 미분하면 이건 없어지겠죠.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4x1이죠. 그 다음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x1으로 미분하니까 2x2만 남죠. 2x2. 그 다음 요거는 어때요? x1으로 미분하니까 없어지겠죠. 그래서 x1으로 미분한 게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것을 x2로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fx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점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점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요 시작점에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해야 됩니다. 이 시작점이 얼마예요? 0,0이죠. 즉, 요 그레디언트 벡터 여기에다가 0,0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0,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레디언트 벡터에다 0,0을 넣으면 여기 다 00 되니까 요 앞에 것만 남겠죠. 그래서 1,-1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x0점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탐색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탐색 방향은 그레디언트 fx가 이쪽 방향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 방향, 함수가 최대로 변하는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쪽 방향으로 탐색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잠깐만. 자,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x1점까지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죠? x0에서 이 탐색 방향 벡터를 더하면 x1이 되겠죠. 즉 x1은
x0에다가 요 탐색 방향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x0 요것을 더하면 x1이 되겠죠. 그런데 앞에 알파가 붙어 있잖아요. 이 알파는 왜 붙여놨느냐? 우리가 이쪽 방향 벡터만 알죠.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x까지는 아는데 얼마나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 크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알파 값을 앞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알파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값이에요. 근데 아무튼 x0에다가 탐색 방향의 벡터를 더하니까 x1이 되더라. 이것까지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x1점을 계산을 해보면 x0는 0,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fx0는 1,-1이라 그랬죠. 그래서 1,-1 있고요.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알파, 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x1점은 마이너스 알파, 알파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알파 값을 모르잖아요.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린 뭐라고 했습니까? 요 알파 값이 예를 들어 작은 수면 x1이 여기가 될 테고 알파 값이 큰 수면 x1이 여기가 될 테고 x1이 적당한 수면 여기가 될 텐데 그 알파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 x1을 즉 마이너스 알파 알파를 이 목적 함수에 대입을 한번 해봅니다. 대입해도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를 x1에 대입을 하고 알파를 x2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맞죠? x1에다가는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x2에다가는 여기다가는 알파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쭉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알파 여기서 가는 거리 알파를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이쪽 방향으로 탐색을 하는데 최소가 되는 함수값을 최소로 만들 수 있는 지점을 우리는 x1으로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즉 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값이 최소가 되는 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우리가 배웠죠. 요 함수 어떤 함수 값이 최소가 되는 극점을 계산하기 위해선 얘의 기울기가 0이어야 된다. 즉 미분 요것을 알파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 알파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요걸 알파로 미분하면 2 알파 마이너스 2가 되죠. 얘가 0이 되는 지점 극소 최소가 되는 지점 맞죠? 그럼 알파가 얼마에? 알파가 1이죠. 알파가 1이어야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잖아요. 즉 알파가 1이면 얘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 지점에서 멈춘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파에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x1점은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 마이너스 1에서 멈췄죠. 이게 x1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자, 이제 x2 구해야 되죠. 자, 다 펼쳐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x2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똑같은 거 반복하면 됩니다. x1에서 우선 뭐 구해야 돼요? 그레디언트 벡터 구해야 됩니다. 그레디언트 벡터는 아까 요 식이라 그랬죠. 여기에다가 이제 x1점이 얼마였어요? x1점은 1,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 1,1이었습니다. x1점이 여기가 즉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1이라는 벡터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1이라는 벡터는 이쪽 방향 벡터겠죠. 그쵸? 요 아래쪽 방향. 그래서 여기랑 반대 방향으로 탐색 방향을 잡겠다. 즉 x1에다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x1을 곱하고 여기다 똑같이 알파를 곱합니다.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x2가 됩니다. x2를 계산을 해보면 x1은 아까 뭐였어요? x1은 마이너스 1,1이었고 그레디언트 fx1은 지금 계산했던 마이너스 1,1을 넣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알파 점이 x2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알파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x2점 요것을 이 점을 목적 함수에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알파에 따라서 이 fx의 값이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알파 값에 따라서 목적 함수 값이 변하는데 언제의 우리는 목적 함수 값을 계산을 해야 되죠. 목적 함수가 가장 작은 위치에서의 목적 함수 값, 즉 그 기울기가 0일 때, 즉 요 함수의 기울기가 0일 때 얘를 미분하면 10 알파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야 되는 겁니까?
얘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알파는 5분의 1, 즉 알파가 0.2일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에다 0.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0.8, 1.2가 됩니다. 마이너스 0. 여기 마이너스 0.8, 1.2 바로 요 점이 x2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x3 구해야 되죠. 이제 아시겠죠? 보면 압니다. 이제 탐색 방향 결정 어떻게 해요? 그레디언트에다가 x2를 대입을 합니다. 아까 x2가 마이너스 8, 1.2였잖아요. 이거 대입하면 계산해보면 0.2, 마이너스 0.2가 됩니다. 이쪽 방향,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고, 즉 함수값이 최대로 변하는 방향이고, 그거의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을 탐색 방향으로 잡고 알파를 곱해서 x2에다가 더해줍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걸 정리하면 식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가 x3 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x3 점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알파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시 목적 함수에 요걸 대입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으므로 이걸 최소로 할 수 있는 알파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미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알파가 얼마일 때? 알파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알파에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1.4가 x3 점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1.4 x3 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제 x3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멈출 건데,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하면 아마 최적점을 찾아갈 겁니다. 이게 바로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요게 가장 기초적이고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요것만 잘 이해를 하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직접 최적화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스텝을 직접 밟아가면서 손으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직접 한 스텝 한 스텝 계산을 하는 것은 최적화를 전공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잘 안 하고요. 대부분 어떤 프로그램을 쓰게 될 겁니다. 최적화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AI 공부를 하더라도 아마 이 정도까지는 좀 구현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 이상 되는 것은 구현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럼 왜 요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 정도까지만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적화 이론을 어떤 응용 영역에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AI나 머신러닝을 공부하는데 최적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걸 바로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개념은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 한 장이 더 있었네요. 최적회 구하기.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k 플러스 1점, 그러니까 다음 탐색점과 k점과의 그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을 경우 마지막에 탐색한 그 점이 최적회가 된다. 이렇게 해서 최적회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공액경사도 기법,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초기 설계점을 추정을 하고 이 초기 설계점에서 탐색 방향을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는데 그 공액 경사도 방법,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이 아까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하고 다른 것은 이 탐색 방향을 그냥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 C가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그레디언트 벡터의 마이너스 방향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플러스 베타 D를 한다는 이야기, 베타 D를 다시 한번 더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D가 뭐냐면 탐색 방향인데 K-1 전 단계에서의 탐색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전 단계의 탐색 방향을 현 단계의 탐색 방향에 한 번 더 고려를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색 방향 자체를 이렇게 좀 다르게 가져가 보겠다. 그냥 내가 등고선의 직각되는 방향으로만 갔었는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 이 전의 탐색 방향까지 함께 고려를 하면 좀 더 길을 잘 찾더라. 그런 개념에서 이 방법이 나온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는 똑같아요. 처음에
x 제로점에서 즉 0,0점에서 0,0점에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이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탐색 방향을 결정을 해서 쭉 진행한다. 왜냐하면 이전에 탐색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전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하고 같아요. 그래서 x1점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x1점에서 탐색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x1점에서 아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만 가면 이쪽 방향이 탐색 방향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탐색 방향을 결정할 때 이 전 탐색 방향하고 함께 고려를 한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전 탐색 방향 이쪽 방향하고 함께 고려를 해서 이렇게 탐색 방향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보면 중심점으로 더 먼저 찾아왔죠. 그래서 경험상 요 그레디언트 방향을 직접 쓰는 것도 좋지만 이 전 단계의 탐색 방향하고 함께 고려를 해보니까 더 좋은 탐색 방향이 나오더라 해서 조금 수정을 한 방법이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요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뉴턴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뉴턴 방법은 뭐냐면 이것도 그레디언트 방법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 아까는 그레디언트 벡터를 활용을 해서 이 탐색 방향을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레디언트 벡터가 아니고 헤스 행렬을 활용을 해서 탐색 방향을 헤스 행렬까지 고려해서 탐색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헤스 행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까 그레디언트 벡터는 한 번 미분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헤스 행렬은 뭐냐면 그 그레디언트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한 것. 그러니까 원래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항까지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개념적으로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이 뉴턴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에선 그걸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이계 미분까지 고려를 하더라.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탐색 방향을 결정을 하면 아까 그레디언트 방법을 쓴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수렴을 시킬 수 있다. 조금 더 빠르게 최적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동일한 예제에 대해서 아까 했던 동일한 예제에 대해서 x 제로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뉴턴 방법을 활용을 하면 x 원점이 바로 최적점입니다. 한 번에 최적점으로 얘는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목적 함수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목적 함수 자체가 2차 함수였어요. 그런데 우린 뭘 고려하죠? 2차 항까지 고려를 하잖아요. 두 번 미분한 것까지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2차 함수가 목적 함수인 경우에는 그냥 이 목표값, 최저값을 한 번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물론 목적 함수가 2차가 아니고 뭐 3차, 4차 이상이 되면 이것도 이터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충분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최적화 문제의 분류와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뭐 상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볼게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적화 문제는 비제약 최적화하고 제약 최적화 문제로 구분이 되고요. 이 제약 최적화, 비제약 최적화 문제 중에서도 이 목적 함수가 예를 들어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비선형은 어때요? 이런 제곱이 붙어 있거나 뭐 루트가 붙어 있거나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직선이 아닌 형태로 나오는 목적 함수가 비선형이냐 선형이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는 구분이 없네요. 여기는 구분이 없지만 제역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 함수가 선형이냐 비선형이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어떤 최적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심플렉스 메소드라는 선형 계획법이라는 방법인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선형 최적화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유용한 빠른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목적 함수가
2차 함수인 경우에는 2차 계획법, 쿼드래틱 프로그램이라는 2차 계획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SLP도 있고 SQP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이 슬라이드를 기본으로 해서 좀 찾아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국부 최적화 방법입니다. 로컬 옵티멈을 찾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봤죠. 요건 국부 최적화 방법이고요. 그 다음 전역 최적화 방법은 요새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GA하고 시뮬레이티드 어넬링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 GA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 유전 알고리즘이 무엇이냐는 또 다음 장에 이어서 계속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유전 알고리즘 한번 설명을 읽어볼게요. 생물의 진화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적자 생존과 자연 도태의 진화 원리를 도입하여 초기해로부터, 이제 초기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스타팅 포인트 초기해로부터 선택 연산, 교배 연산, 돌연 변이 연산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여 해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1세대라고 되어 있고 A, B, C, D, E, F, G, H까지 있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이겁니다. 아까 그 예를 들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x1, y1이 하나의 해 세트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가, 아이고 다음이 열려버렸네요. 여기 있는 이 a가 하나의 해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몇 개의 세트가 있는 거예요? 8개의 해의 후보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의 세트가 있는 겁니다. 해들이 8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좋은 하나의 최적해를 찾으면 이 중에서는 그것이 최적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최적해를 찾아 나가겠다는 방법입니다. 계속 한번 보시죠. 우선 지금 이 8개의 각각의 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세대의 각 해의 품질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한 결과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각각 다 평가를 해봤는데 A의 목적 함수값과 B의 목적 함수값은 굉장히 작았고요. G의 목적 함수값과 H의 목적 함수값은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 함수값이 작은 것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GH는 나쁜 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A, B는 좋은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수값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요 두 개가 좋은 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요. 두 개의 해를 선택을 해와서 이제 얘를 부모로 삼겠다는 겁니다. 좋으니까 부모로 삼아야죠. 우리가 좋은 유전자는 많이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A하고 B를 부모해로 남기고요. 부모해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을 교배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교배는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좀 이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거의 사용자가 결정하기 나름인데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고 이 A하고 B라는 해를 교배를 해서 새로운 해를 만들어내는데 이 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얘도 우월한 해가 되겠죠. 그렇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좋은 해, 즉 뭡니까? 함수값이 작은 해, 목적 함수값이 작은 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해를 만들고 그 자식해를 대체시킵니다. 나쁜 해로 대체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 B, C, D, E, F까지는 그대로 있고 이 A하고 원래는 GH를 자식해로 교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2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치를 시켜서 2세대를 만들고요. 그 다음 여기 F가 F 프라임이 됐죠. 이건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 요 해가 있는데 이걸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왜냐면 요 안에 진짜 좋은 해가 있을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해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돌연변이 하나를 만듭니다. 어떤 규칙 없이 그냥 확 바꿔버려서 얘가 또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까지 해서 이런
이런 절차를 계속 반복해서 세대를 계속 바꿔나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0세대, 1000세대, 만세대까지 계산을 해서 요런 해들이 어디 한 곳으로 수렴하는지도 보고 그래서 수렴했을 때 그것을 최적의 해로 잡아보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 함수, 요것을 목적 함수로 갖고요. 우리가 6개의 해 세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A부터 F까지. 그러면 A는 1,1이고요. 여기 1,1 있죠. B는 2,5고요. 여기 2,5 있죠. 그래서 F는 6,7, 6,7까지 이렇게 흩뿌려 봤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흩뿌려 본 거고요. 이렇게 1세대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린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이 함수에다가 목적 함수에다가 값을 대입을 해서 목적 함수 값을 다 계산을 해봅니다. 그 다음 평가를 하죠. 가장 좋은 해가 뭐가 두 개가 가장 좋은 해입니까? 여기 마이너스 30이라고 마이너스 28이 가장 좋은 해죠. 제일 작으니까. 그래서 3,4하고 4,2를 부모해로 삼습니다. 그리고 둘을 이렇게 교배시켜요. 교배시키는 방법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예제에서는 x2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둘을 교환하면 자식해가 어떻게 되죠? 3,4가 3,2가 되고요. 여기 4,2는 둘을 교환하니까 4,4가 되겠죠. 그래서 자식해가 3,2하고 4,4가 됐습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면 3,2하고 4,4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 대치를 해야겠죠. 가장 안 좋은 해는 뭡니까? 여기 A하고 F가 가장 안 좋죠. 함수값이 제일 크니까. 그래서 A하고 F를 여기하고 여기 있던 걸 삭제시켰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나왔죠. 이게 바로 2세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세대가 나왔으니까 이제 똑같이 합니다. 또 평가를 해요. 요 목적 함수에다 넣고 각각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해를 둘 찾죠. 부모해 가장 좋은 뭡니까? 마이너스 30이라고 마이너스 32가 나왔으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여기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부모해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교배를 합니다. 교배하면 자식해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식해가 이렇게 나오는 와중에 요것을 돌연변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에서 돌연변이 시켜도 되고 이렇게 교배하는 와중에 돌연변이가 나왔다고 해도 그거는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배를 하는데 여기 돌연변이에서 얘가 6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F는 4,4, F'은 4,4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C'은 3,6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대치를 해줘야겠죠. 뭐하고 대치해요? 가장 안 좋은 값인 마이너스 24와 마이너스 27이 함수값이 제일 크잖아요. A하고 2를 빼버립니다. 여기 A하고 2를 빼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또 탄생을 했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또 다음 세대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탄생한 다음 세대, 즉 여기 3세대로부터 이제 똑같은 걸 반복합니다. 평가를 하죠. 평가에서 가장 좋은 해 두 개를 찾죠. 두 개를 찾고 교배를 합니다. 뭐 교배하면 어쨌든 두 개가 같으니까 또 같은 해가 나오겠죠. 그것이 E 프라임 F 프라임에서 똑같이 여기에 E 프라임 F 프라임에서 똑같이 여기에 될 것이고 대치를 해야 되잖아요. 대치하면 가장 안 좋은 해였던 A하고 B, 즉 요것과 요것 두 A하고 B를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해 세트 다음 세대 4세대가 나오겠죠? 그 4세대가 뭐가 됩니까? 요게 4세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죠? 요게 이제 4세대가 됩니다. 이걸 또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4세대를 또 평가를 하고 좋은 해 두 개를 찾아서 교배를 해서 자식해를 만들고 이 자식해를 가장 안 좋은 해인 C하고 D를 빼버리고 자식해로 대치를 합니다. 그러면 C하고 D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전부 4,4로 5세대는 4,4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것은 아주 좋은 아주 좋은 결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두 다 같은 점이 됐으니까 이제 종료를 시키겠다. 최적점은 4,4이다. 라고 우리는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한 최적화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전 알고리즘까지 설명을 했죠. 예,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사실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유전 알고리즘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정도 듣고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아까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은 수학적인 방법을 써서 근처에 있는 최적점을 수학적으로 즉 경사도를 따져가면서 찾아가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 방법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아까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은 그 초기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초기점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최적점이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 바로 옆에 최적점이 뭐 요렇게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최적점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초기 시작점을 여기로 잡으면 초기해를 여기로 잡으면 이쪽으로 탐색을 해 나갈 것이고 초기해를 여기로 잡으면 이쪽으로 탐색을 해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해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은 근처에 있는 로컬 옵티멈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탐색 시간은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유전 알고리즘은 그 반대예요. 우선 돌연변이라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시작점을 여기로 잡아도 이쪽으로 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최적점을 동시에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글로벌 최적점을 찾는데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시작점을 6개로 잡았지만 1세대 한 세대의 해를 6개로 잡았지만 뭐 100개도 잡을 수 있고 1000개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많이 잡으면 글로벌 옵티멈을 찾을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단점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수렴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최적해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스티피스트 디센트 방법과 유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봤습니다.